변론 정리를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증인심을 통해서 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중간 변론 요지를 간단히 작성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전체 요지는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방금 전에도 진술을 하였듯이 줄 탄핵과 또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로 인해서 행정사법부 기능이 마비됐고 또 예산 폭거, 이재명 방탄입법, 정부 정책 법안의 발목 잡기, 위헌 및 국익에 반하는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그다음에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형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시켰고 또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시켰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 또 계획대로 시행된 계엄이었습니다. 실제 결과로 보아도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 비상계엄에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 변론의 정리 순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를 봉쇄하였는지, 두 번째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국회가 봉쇄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약 7,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증언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만 5,000에서 7,000명이 필요하다고 이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회 봉쇄를 위해서 사전 모의 또는 준비를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는 법정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 계엄의 성격을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대국민 호소 계엄, 메시지 계엄으로 정의하고 이런 계엄 하에 이 사건 계엄을 개혁했다는 점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즉 국회 봉쇄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 그다음에 이를 통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최초에 계획한 바 없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면서 국회 봉쇄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방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수방사 사령관 이준우는 계엄 당일 일상적인 회의, 그다음에 현장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병원 진료도 하고 또 이발도 했으며 저녁에는 예하 사단장, 여단장 및 그 배우자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후에 저녁 8시 30분엔 그들과 차단까지 나누는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준우는 계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TV를 통해서 계엄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21시에 저녁 9시에 집에 퇴근을 해서 아이와 놀아주다가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일 경비단장 조성현은 퇴근 후에 빨래도 하고 TV도 봤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사 참모장 조백이는 검찰에서 독서실 내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또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그다음에 수방사 윤덕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 진료를 보고 또 육아까지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수방사 경찰단장 중대장 이찬음은 또 마찬가지로 회식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또 윤태현은 검찰에서 중대장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방사는 사령관 이하 모든 부대원들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퇴근 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명백했고, 그다음에 계엄 발령 후에 국회 봉쇄를 위한 어떠한 사전적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전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전사 곽정근은 법정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후에 병력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최초 출동한 707 부대 역시 계엄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시킨 것이 아니라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대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 특전사 707 부대장 김현태는 본 법정에서 12월 3일 당일 계획되어 있었던 훈련을 하였고, 저녁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야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이 사건 계엄을 위해 미리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12월 2일부터 707 부대가 출동대기 명령이 있었고, 예전 훈련도 모두 취소되었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1 공수여단장 이상현은 계엄 당일 운동을 하였고, 저녁에 3 공수여단장 김정은은 계엄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9 공수여단장 안무성은 관서에서 쉬다가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전사의 모든 부대원들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부대에 대기하거나 계엄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 바 없고,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였고, 일과 이후 시간에는 모두 퇴근하였는 바, 사전에 국회 봉쇄 등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2024년 11월 3일 19시에서 19시 30분경에 대통령 안가에서 김영현과 대통령을 만나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 있지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을 어떻게 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계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만약에 계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 집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로 갔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것이었다면, 저도 계엄 선포 3시간 전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이나 조조에게 경찰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냐, 또 경찰 몇 명을 국회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는 정도의 말은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 안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경비부장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지인과 그 당일 저녁에 스크린 골프까지 치고 있다가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호출에 의해서 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발령 시기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또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수요일인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발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중에 국회 일정을 마치고 많은 수가 지역구로 내려가는 토요일 새벽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상계엄 발령일 전후는 국회 예산안 처리로 국회 보대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많은 수의 의원과 보좌관이 야간에 국회의원 회관에 야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방사, 특전사, 경찰 여러 가지 상황을 조력해 볼 때 사전에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봉쇄를 위해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최초에 김용현은 1군단, 7군단 병력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 동원을 건의하였지만, 대통령은 이번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였고, 이에 김용현이 다시 3천에서 5천 정도 병력 규모를 다시 건의하였지만, 대통령은 병력은 280 정도로 하고 우발적인 사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수방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발령 직후에 1시간 내로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41명이 전부였습니다. 3호 특임 선발대 16명, 2특임대 선발대 11명, 군사경찰 14명, 총 41명만이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그 병력이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방사의 병력은 개헌 발령 후에 최초 707 부대가 23시 10분부터 23시 30분 동안에 약 96명이 국회로 출동을 하였고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 40분이 지난 00시 11분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개헌 발령 후에 경찰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360명, 6개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6개 기동대의 경우에는 개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병력이 아니라 인력이 아니라 당시에 국회에서 상주하고 있었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국회 봉쇄를 실제적으로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12월 4일 공무원식 영일에 전화를 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준우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준우는 법정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의원들의 공간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더욱이 국회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당시 초동조치 부대만 소집을 해서 출동 지시를 했고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도 출당을 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기도 하였고 또 국회 국방협력관에게 전화해서 수방사 병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바도 있다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출발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곽종근에 대한 지시 역시 곽종근도 최초에 지시받은 것 내용은 국회로 출동을 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이었다고 본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의 경찰에 대한 지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김봉식과 조지호가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지호는 검찰에서 2024년 12월 3일 19시에서 19시 30분에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는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계엄금이 어떻게 진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김봉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개헌 발령 후에 1차 봉쇄와 2차 봉쇄가 있었는데 그 1차 봉쇄와 2차 봉쇄 역시 과연 대통령이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은 1차 봉쇄는 23시 06분부터 22시 48분부터 23시 05분까지 1차 봉쇄가 있었고 그 다음 23시 37분부터 그 다음 날까지 01시 45분까지 2차 봉쇄가 있었습니다. 그럼 1차 봉쇄와 2차 봉쇄를 각각 누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봉쇄는 김봉식 피의자 신문조서 또 법정에서의 증언, 그 다음에 또 행안위에서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조지호와 김봉식이 서로 논의한 끝에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2차 봉쇄의 경우에는 조지호와 김봉식의 진술 및 법정 증언, 또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은 김봉식은 법정에서 조지호로부터 지시를 받아 2차 봉쇄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봉식은 검찰에서 당시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문장은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통제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고 법정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는 피신주소에서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이 내려오기 전에 국회를 완전히 셧해달라는 말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를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서적 내용을 보면 2023년 12월 3일 날 23시 23분경에 박안수에게 포고령에 대해 박안수에게 알려주고 지시하여 마치 대통령이 박안수를 통해서 조조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소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안수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박안수는 국회를 전면 통제 또는 전면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가 조지와 통화한 내용은 포고령을 설명하고 국회에 인력 증언을 요청한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 조지호의 국회 행안위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조지호는 24년 12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을 해서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요청하였는지 아니면은 지시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계엄법을 봐서 그 계엄법에 따라서 발령된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즉 자신이 포고령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 외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24년 12월 4일 3일 23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지호가 국회 통제를 하였다가 김봉식이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같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서 국회를 들여보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김봉식의 조치를 칭찬한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에 대통령은 24년 12월 4일 날 05시경에 조지호에게 전화를 해서 김봉식 청장이 초동 조치를 잘 해서 국회의원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 의결을 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는 말을 김봉식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봉식은 본 법정에서 그날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조지호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이 조지호로부터 지시받은 문구, 그러니까 계엄령이 포고령이 선포됐으니까 국회를 통제해라. 그다음에 박안수가 조지호에게 국회 통제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이해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대통령이 조지호에게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출입과 관련돼 가지고 자유롭게 출입시켜준 것에 대해서 김봉식을 치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조지호가 포고령만을 보고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에 2차 봉쇄를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통령이 2차 봉쇄에 대해서 봉쇄를 하라라는 어떠한 지시도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가 봉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발령 후에 수방사 병력이 최초로 출동한 병력은 14명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사 병력은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인원은 270명입니다. 그다음에 경찰 인력은 360명입니다. 수방사 병력 14명은 국회 본청에 가지도 못하고 수소 충청소 옆에 담벼락 밑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계엄이 끝났습니다. 특정사 병력도 계엄 발령 후에 1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96명만이 출발을 했고 01시 18분이 돼서야 겨우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360명 6개 기동대만이 최초에 투입이 됐는데 조지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6개 기동대면은 한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 담장이 낮고 여자도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문만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6개 기동대가 필요하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계엄 해제 전까지 수방사 병력은 14명, 특정사 병력은 270명, 그다음에 경찰 병력은 약 360명이
배치된 상태였고 그 경찰 병력도 이후에 계속 충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1,600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종호나 김몽식의 주장대로 국회를 전체를 봉쇄하려면 5,000에서 7,000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보다도 아주 턱없는 그런 병력입니다. 그다음에 특전사의 병력 270명도 대통령이 최초에 얘기했던 280명과 거의 동일한 병력입니다. 수방사는 고작 14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병력을 가지고 실제로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다, 봉쇄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 관련자들의 공소장 기재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박정훈 의원의 어떤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준호 공소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조지호 진술, 그다음에 김현태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지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계엄 발령과 동시에 병력을 투입시키고 경찰 병력을 투입시켜서 국회를 봉쇄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추인 측 주장은 소추인 측 주장과 그다음에 또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그 점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장 기재를 살펴보면 곽종근은 아직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이준호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준호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직도 못 들어갔냐, 국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종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준호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또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4년 12월 4일 공안시 03분경 이후에 이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조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1시 어간에 무려 6번의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겁니다. 곽종근의 어떤 증언, 그다음에 이준호의 공소장의 내용, 그다음에 조지호의 검찰의 진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은 먼저 곽종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명주 의원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데, 김명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곽종근은 그 밑에서 작전차장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참모이고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곽종근이 김명주 TV에 출연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 국방위 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최근에 2월 12일 날 제42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707 김현태 단장과 면담을 했는데 12월 5일 날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전화를 해서 6일에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이병소로 나와라 이야기를 하고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12월 6일 날 유튜브에 곽종근을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하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김용현이 곽정근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혼잡하니 국회 본청에 들어간 특전사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 라고 전화를 한 거 두고 처음에는 사실대로 김용현의 요원, 인원들을 빼내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곧바로 김병주와 박선원 의원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진술로 번복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의 국회 전문위원 이상엽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됐습니다. 707 부대장 김현태는 본 법정에서 24년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 회의 시에 곽정근과 함께 점심을 먹고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로 국회 본청의 3층 방에서 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엽 전문위원이 부승찬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곽정근에게 공익 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며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일정 의원은 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24년 12월 10일에 국방위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정근 사령관이 회유를 한다. 이상엽 전문위원이 만나고 회유를 한 후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정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또 박범계 의원이 받아서 적은 후에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말하도록 강요를 하였다고 합니다. 곽 사령관은 답변을 하기 전에 미리 리허설까지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회에서의 어떤 곽정근의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미 김병주 의원과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충분히 오염된 상태로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전화 받은 횟수가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TV에서는 1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했지만은 그다음에 4일 후인 12월 10일 국방위에 출석해서는 2번이라고 변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1월 14일 있는 내란국조 특위에서는 3번의 전화를 받았고 또 2번의 통화를 하였다고 또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화한 시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는 최초에 00시 30분이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0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2월 4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다시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2월 6일 날 법정 증언에서는 30분이 맞지만 00시 20분이라고 한 것은 공소장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답변 증언을 하였습니다. 00시 20분으로 왜 계속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은 707 단장 김현태에 대해서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지시를 그때 어간에 했기 때문에 그 변명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00시 20분으로 계속 변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소장 기재에 도끼로 문을 부수고 살아도 라는 기재 역시 곽정근은 일관되게 부인을 했고 또 707 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계속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도끼로 부수고 살아라는 말은 12월 10일 날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12월 9일에 검찰 조사 시에 곽정근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 다음 24년 12월 9일에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의하면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으니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또 자수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의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다음에 2월 10일 날 국방위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본 법정에서도 재판관님의 질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이 맞고 의원이란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자수서에서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검찰 12월 같은 날 12월 진술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다시 국방위와 법정에서는 인원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라고 하던 맨 처음에 12월 9일 날 진술도 국방위에서는 문을 부수고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진술에는 데리고 나와라는 진술도 국방이나 법정에 와서는 끄집어내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인원이라고 이런 걸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을 인원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가리킨다면은 당연히 사람 또는 의원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군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서 태의적 공폭탄을 사용해야 되나 또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내용을 707 부대장 김현태와 상의했다고 마찬가지로 진술을 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현태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태의지역건 그다음에 공포탄 사용은 통화 시간은 00시 17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 지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당시에 707 부대원들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시민들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본 곽종근이 태의적원이나 공포탄이라도 사용해 볼 수 있겠냐라고 권유를 하였고 707 부대장이 그건 제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전도 00시 50분에 곽종근이 김현태에게 직접 지시를 한 내용이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00시 30분에 통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라는 뉘앙스의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고 김현태는 그런 말을 듣고서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라는 취지로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오늘 법정에서 김현태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곽종근의 진술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서도 부당하다고 아예 예하부대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묵살을 하였다고 계속 검찰에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에서 공직자의 태도 또는 또 더 나아가서 군인 지휘 명령 체계가 살아있는 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묵살하고 예하부대의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그 지시를 하려면은 국회 의결을 왜 필요한지, 왜 끌어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현장 지휘관인 특전사령관에게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강구를 해서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뜬금없이 평소에 연락하지도 않는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했다는 것도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우는 일단은 그 3번의 지시받은 것 중에서 2번은 모두 다 일관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는 본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자회견, 그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본 법정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길주 TV에서는 망설임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고 그 내용은 국회의 출동 상황을 묻는 거였고 진입이 어렵다고 하자 알았다며 끊었다는 내용입니다. 고민을 한다든지 생각해 보다든지 하는 것도 없이 아주 망설임 없이 그때 대답을 한 것이 그대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사 1 경비단장 조성현의 법정 증언을 살펴보면은 법정에서 조성현이 와서 증언을 하였지만은 이준우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준우의 어떤 지휘 스타일, 명령 하달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예하부대에 하달리는 만무하다라고 분명하게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조조의 진술을 살펴보면 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6회에 걸쳐서
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지만은 대통령이 그 이전에 김봉식 청장이 국회 안에 국회 외곽에서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들여보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까지 한 바 있고, 그다음에 계엄이 끝난 후에 마찬가지로 김봉식 청장의 그 조치를 칭찬하면서 김봉식 청장한테 김봉식 청장 때문에 국회가 빨리 해제 의결을 했고 그래서 계엄이 잘 끝났다라고 칭찬 지시 전화를 했고, 조조가 그 다음에 그대로 2, 3일 후에 하루 이틀 후에 김봉식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고 김봉식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본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전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조에게 갑자기 6회에 걸쳐가지고 의원들 체포해 끌어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욱이 곽정무가 동일한 사유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지호 씨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고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복명복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한 어떠한 내용도 조지호는 복명복창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6번의 전화에 대해서도 예하부대에 어떤 내용도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예하 직원들한테 부하들한테 전파까지 다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시를 받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지호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태는 본 법정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기백 의원을 국회 본청에서 만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당일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고 곽종근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본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한 그 지시는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이 본 법정에 나와서 대통령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얘기했고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부대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의 경우에는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체포조 또는 체포조라는 것은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재학의 경우에는 이송민 구급 명단 14명이라는 것은 14명을 체포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신병을 받아서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한다는 것이 김대우 단장의 설명이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대우는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집중하라라는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집중해서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진술에 그대로 나옵니다. 정일영은 경찰인데 정일영은 검찰에서 국민의 중령과 연락 후에 국회로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팀장인데 당시에 수갑도 없었고 국민의 중령과의 통화에서 체포조 같은 말을 전해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균도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경찰이 체포를 하고 나서 방첩사가 해당 인원을 이동시킨 다음 조사본부가 구금한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첩사 인원들에 의한 체포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창훈도 마찬가지로 경찰로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바는 있지만 체포 명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을 하였고 경찰청장이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으로부터도 체포 명단을 받은 것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윤수기와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체포를 위한 목적이었냐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영일도 마찬가지로 경찰인데 방첩사 구민회로부터 구민회는 유일하게 방첩사와 경찰의 연결 교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연결한 유일한 사람이 구민회입니다. 방첩사 구민회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해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고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구민회가 과천에 있는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5명의 추가 인력을 요청하였지만
그것은 국회에 가서 정치인을 체포하는 용도가 아니라 국회에 가서 국회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사람 5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상문, 방진은 마찬가지로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경찰 직원인데 일관되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국회를 봉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전 모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봉쇄하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엄과 동시에 병력을 바로 출발시켜서 국회를 봉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나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봉쇄된 바도 없습니다. 일부 봉쇄도 1차 봉쇄와 2차 봉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 봉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병력도 대단히 소수만 투입되었습니다. 그 병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 봉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곽종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종근의 진술은 일치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조조의 진술도 곽종근의 진술처럼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현태의 진술에 비추어 봐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곽종근이 만약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면 바로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는 김현태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통령은 김영현이든 여인이든 누구에게도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없습니다. 일부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이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는 있었고 그 위치를 예하부대로 그 지시가 내려가면서 일부 확대되거나 자신들이 평소에 습득한 매뉴얼대로 확대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첩사령부와 같이 협조하는 경찰 누구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일설에 있는 경찰들은 지시받은 바도 없고 협조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한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구인 측에게도 최종 진술할 때 4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청구인 측 이의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의 증명력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만약에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내란, 공범, 동조범, 주요 직위자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국무회의가 있었다 명쾌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걸로 마치고요.